안녕하세요. 정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평소 정정당당 쇼와 다르게 특집 방송격으로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7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서희초 한 선생님께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교사들의 비보가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는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죽어나가는 학교, 우리 교육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붕괴된 교육권을 회복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교육 당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선생님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하초등학교 박종영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하초 교장 박종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이시고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윤영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권 붕괴라는 지금 단어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초 선생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선생님들의 비보 두 분은 이제 같은 선생님으로서 현장에 계시는 정말 남일 같지 않은 지금 상황이실 것 같은데 이 소식을 좀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정말 좀 참담하죠. 예, 참담하고요. 사실 학교 현장이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몇 분의 주변의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서야 지금 밝혀진 거고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그 재직 중 사망한 교사 자료를 보면 전체 687명 중에서 76명, 다시 말해 한 11%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한국인의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율이 한 4.2% 되니까 11%면 거의 2배 이상 되는 높은 숫자인데 또 그 중에서도 그 76% 중에서 20대, 30대 교사들이 전체의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가 악성 민원과 그 교권 침해로 많은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런 문제를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교육청이 교사들이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이제 교육은 급격히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달 넘게 주말마다 선생님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풍경들이 하나의 거대한 장례식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 어떤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장례식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학교에서 하는 일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과거에 내가 그랬을 수도 있었을 또 지금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미래에 나에게 일어나게 될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슬픔이나 분노가 만들어내는 어떤 나의 장례식에 참가한다라는 개념으로 선생님들이 지금 거리로 나서지 않나 싶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면 이런 교육권이 공교육의 기반이 되어야 할 어떤 교육권의 죽음에 대한 어떤 장례식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교육권이 이 기회에는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거대한 어떤 기원의식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노와 지금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장례식이 어떤 기원의식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박종영 선생님, 그 각하초등학교는 서희초 교사 이제 49제 추도식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재량휴업에 이제 참여한 광주 학교가 7개더라고요. 그 중에 한 학교가 이제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시는 각하초등학교였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교육부에서 법정 대응까지 이제 밝히기도 했었는데 참여를 결심하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에서 이렇게 참여를 결심하게 되셨을까요? 네, 사실 주변에서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징계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 징계에 대해서 본인들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교육부 징계 따르겠다라고 계속 협박 아닌 겁박을 해왔는데 사실 먼저 좀 교사들이 9월 4일에 좀 당일에 연가 병가를 내서 49제 서울에 있는 49제 추도식을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만 해도 전 교직원의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그날 연가 병가를 내겠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9월 4일 정상적인 교육 활동들이 좀 미뤄질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으로서 9월 4일에 재량 회의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공교육을 잠시 멈추고 좀 온 마음을 다해서 교사들이 서희철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교사들은 좀 집단 좀 트라우마에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라면 참사라면 세월호 참사 때 교사들 굉장히 많이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도 정부 쪽에서는 교사들에게 그런 슬픔들을 애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는 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좀 추모하거나 애도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애도와 추모를 하는 교사들에게 징계를 연연하면서 막았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우리 학교는 학부모들의 지지와 격려가 잇따르면서 좀 선생님들이 잠시 좀 교단을 내려오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돌고 추모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윤영백 선생님께서 이제 나의 장례식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본인 앞에 펼쳐질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뭐 기원의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박종영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주도적으로 이 행사가 진행이 된 게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선생님들이 이미 연관어 병가를 내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하려고 했다. 현장에 계시는 지금 교육자분들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뭐 아까 세월호 참사를 하셨던 것처럼 집단적 우울증까지 지금 뭐 표현을 쓸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좀 와버린 것 같네요. 윤영백 선생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제 일선 현장 교사시기도 하시지만 광주교육 시민연대, 이제 광주 소재 9개 교육 시민단체로 구성이 돼 있는 학부모 단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시민단체이기도 하는데요.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어떨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민사회가 워낙 다양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떻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뭐하지만, 저희 광주교육 시민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청소년 노동인권이나 뭐 학부모 단체나 자기 포지션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살짝씩은 다르겠지만, 이 9개 단체가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는 핵심 교집합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번 기회가 좀 교육권이 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최근 아까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런 학교 선생님들을 보호하셨듯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 공교육 세우는 날이다, 이거 탄압하지 말아라라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상황이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시키는 이런 시각으로 문제를 해석하거나 풀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어떻게 경고하고 경계하는 목소리에서는 아주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건강한 시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방금 이제 윤영백 선생님께서 교육권의 회복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여기서 부연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은 교권이라는 단어, 그 교육자의 시각에서는 교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교권의 붕괴라는 표현을 했는데, 방금 윤영백 선생님께서는 이제 교육권의 붕괴고 그 회복되는 계기로서 이 사태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권이라고 하면 교사의 권위가 좀 뭔가 전제가 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번 사건 쟁점을 교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교육권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그 시각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권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교권이라고 하면은 어떤 존재, 교사라는 존재의 권리라는 느낌이 있어서 어떤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냐, 아니면 교사라는 직업에 따른 권리냐, 교사라는 직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의 권리냐, 교사라는 아주 숭고한 일을 하는 자의 권위냐,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고, 이게 존재의 권리이다 보면은 다른 존재의 권리, 뭐 학생의 권리나 학부모의 권리가랑 마치 충돌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데요. 교육권이라는 개념을 쓰면 어떤 이 교육권이라는 말이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지, 또 어떤 공공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권리인지, 이런 개념들이 좀 자연스럽게 전제되고 합의하기 쉽기 때문에
좀 이렇게 최근 교사들이 교육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권이라는 개념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존재로서의 교사, 뭐 직업으로서의 교사, 또 신분으로서의 뭐 교사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저희가 이해가 좀 빨랐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시각을 제가 보면 일련의 사건들을 대뜸 이제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제 이 조례 문제로 돌리기도 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교육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고 학생 인권이 대립하거나 좀 상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주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은 그 국민 주권을 보장했더니 대통령의 통치권이 흔들린다라는 말은 되게 모순된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혹시 쓰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조리한 어떤 이해관계의 근거에서 정치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육권하고 학생 인권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자체로 굉장히 논리적 모순이 많고, 그러면 학생 인권을 보장하지 않아서 줄여서 억압해서 획득해야 될 교육권은 뭘 위한 건데 하는 이런 설명도 빈약해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뭐 상식적으로만 봐도 지금 전국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된 곳은 불과 6곳에 불과합니다. 그럼 11곳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유의미한 수치를 발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뭐 논리적이거나 교육 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오히려 막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교사한테 혼나서 뭐 어쨌다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교사를 두들겼다가, 또 지금 교사의 자살 사건에서는 학생들을 두드리거나 이렇게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이쪽 저쪽을 번갈아 가면서 두들기는 방식으로는 이번 사안의 본질도 제대로 못 찾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게 그 문제를 풀 기회조차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각은 저는 굉장히 경계하고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같이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만 되면 교육당국에서 교사분들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그냥 해버리는 관행이 좀 있는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 있던데 박종영 선생님 실제 그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어떤 사례들이 주로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그 아동학대를 가지고 교사 신고하는 사례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 아동학대법의 그 취지와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진짜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그 학습권에 따른 또는 교육권에 따른 생활 지도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딱 그렇게 말하는 게 자조적으로 내 아이 기분 상해죄다. 그냥 내 아이 기분 상하면은 그냥 아동학대를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심하면 교사들은 이제 직위해제를 당합니다. 이제 모든 그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그 직위해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들마다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교사에게 직위해제라는 것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들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교사들에게는 그건 굉장히 자존감을 떠나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교사들은 오로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권과 학습권으로 지금 그걸로 똥통을 묻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전혀 뜬금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사라진다는 건 교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고, 실제로 어떤 사례를 보면 저학년 아이가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해서 아이가 열이 많이 나니 아이를 빨리 병원을 데려가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그 다음날 아동학대로 신고가 된 거예요. 선생님을. 그 이유는 내 아이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보낼 때 혼자 내려보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를 했다. 뭐 이런 사례라든지, 또는 더 심한 사례는 공개 수업 때 아이가 그 이제 공개 수업이면 부모님들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소극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뒤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누구야 너도 한번 발표 한번 해볼래 했는데 아이가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왜 우리 아이는 발표하기에 손을 들지 않았는데 억지로 발표를 시켰냐? 창피를 줬다. 창피를 줬다. 정서학대다. 네, 이게 다 아동학대 요인인데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가 돼서 기소를 당하는 비율이
1.4%에서 1.5%예요. 나머지는 다 무혐의, 그냥 혐의 없음 이렇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동 학대가 악성 민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무리한 부탁이라든지 악성 민원을 교사가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냥 기분 상하면은 거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는데, 저는 아동학대법의 취재 목적을 진짜 살리면은 정말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그것이 곡해되고 부모들의 그냥 교사를 보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 교사들은 그런 아동학대 신고를 그냥 누군가가 당하겠지라가 아니라 그게 곧 지금 제가 당장 당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당장 당할 수 있는, 심지어는 오늘 저녁에 어떤 학부모의 민원 하나로 내가 내일 아침에는 교단에 쓸 수 없다는 굉장히 그런 불안감에 서로 잡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정상적인 생활 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왜? 손을 잡았다가는 우리 아이의 여기 흉이 졌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다라고 바로 신고를 하거든요. 또 실제로 그게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신고를 당해서 지금도 교사들이 한 분도 언제 한번 검사 앞에서 끌려가겠습니까? 그런데 검사 앞에서 증언을 해야 되고 경찰서에 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제 생활 지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아동학대죄 법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중요한 지금 시각이 좀 나오신 것 같은데요. 우선 취재에 비추어 보면은 숨겨진 지금 아동학대,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법이 지금 규율하고자 하는 가정의 영역이라든지 사회 영역이라든지 이 부분을 먼저 건드려줘야 되는데, 당장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법 집행이 용이하고 쉽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과잉 좀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학기 중에 선생님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 지금 현상을 보면은 아까 윤영백 선생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로서의 권리하고 학생의 권리가 뭔가 이렇게 대립되는 부분이 아닌데 한쪽만 좀 바라보고 좀 집행을 좀 단순화시켜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잇따르는 그 피보의 원인으로 꼽히는 악성 민원, 그리고 악성 민원의 뭔가 제기 수단으로서 이제 아동학대 신고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희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 지도를 비롯해가지고 가외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과도한 이제 행정 업무 부담이 좀 교사분들에게 정말 이게 좀 과도하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서, 실제 지금 교육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 교사분들의 업무 지금 부담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예, 아마 윤영민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니까 이제 잠깐 초등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왜 이제 그 의사분들은 환자를 돌보는데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낫는 데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환자에게 쓸 주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먼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하고 좀 더 집중해서 가르치고 아이들의 문제를 잘 들어보는 게 우리 교사의 목적이고 의무이고 우리의 권리인데, 그 시간에 과도한 행정 업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학교의 IP 조사라든지 뭐 컴퓨터 대수가 몇 대인지, 폐기해야 될 컴퓨터가 몇 대나 되는지, 또 선생님들이 가야 될 컴퓨터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거고, 또 학교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심지어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을 해치는 그런 과도한 행정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니까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급 운영이나 경영에 부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민원이 또 제기되는 거고, 그러면서 교사들은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몇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그 비교과, 그러니까 담임 교사가 아닌 교담 교사들이 초등에서는 이제 업무를 다 맡아서 하는 그 업무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런 학교들은 담임 교사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제 행정 업무를 없으니까 교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사실 이 방식도 온전하게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교사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어디까지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전부 다 이제 서로 미루는 거죠. 왜? 학교 교사들의 편을 들면은
행정실의 이쪽에서 반발하게 되는 거고 또 행정실의 이쪽에서 그 손을 들어주게 되면 교사들이 반발하게 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도 다 그 인력의 문제에 있다. 저희 이제 행정실도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수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사로 넘어오고 또 교사들은 또 그런 업무가 넘어오면 이것도 누가 처리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재량껏 처리해라. 모든 걸 학교로 미루는 구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학교에서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로 핑퐁이 오가면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흔히 말해 학교가 추구하는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라는 게 단순히 그 하나 업무 누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공동체를 굉장히 허무는 굉장히 약간 그 독버섯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행정실 말씀도 지금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각 지역마다 교육 지원청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지원 업무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현장에 있는 지금 교사분들에게 이게 다 떠넘기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도 이제 그 웬만한 업무들은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학교 현장에 남아 있는 정말 그 행정 업무들은 일반인들은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 교사들이 아주 자주적인 소리로 행정 업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아이들을 가르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행정 업무가 과도한 것들이 학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마 그 본질에서는 아마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중등교육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한번 더 붙여주시면. 중등도 마찬가지인데 뭐 교과지도 업무하고 담임 업무가 가장 고유하고 중요한 업무일 텐데 마치 회사처럼 일정한 여러 가지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따른 행정 업무가 있고요. 뭐 또 급식 지도랄지 뭐 생활 지도랄지 아침에 뭐 나가서 차량 안전 지도를 한달지 뭐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한달지 옛날로 보충 수업 그다음에 야간 학습 지도를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막 그 교과서 저도 교과서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데 교과서를 주문하고 그 주문한 결과 이제 돈을 얼마 걷어가지고 얼마 지출하고 이런 것들을 왜 내가 해야 되지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은 행정 비용은 뭘 해도 뭐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그때 어떤 상담의 근거를 막 되게 막 50장, 60장씩 이렇게 남겨야 된다할지 또 예전에 어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막 남발했는데 한 9개 정도 소송을 했더라고요. 막 갖가지 소송을 학교 선생님들 상대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게 1년에 그 대응하는 답변 서류가 막 정말 산처럼 쌓여 있고 이런 것들 민원 담당하는 업무도 굉장히 그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가장.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소송을 당하게 되면은 별도로 그 소송 대응을 해주는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소송에 무조건 응대해야 되는 지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이 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 자료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작성해서 올려주면 하고요. 학교 자체가 이제 소송을 했던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학교 자체가.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정말 교육 수요라는 게 굉장히 많고 학생 수도 정말 많은데 이렇게 많은 지금 학생들을 상대를 하고 또 많은 학부모를 상대를 하면서 민원 업무가 적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과도한 민원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민원을 이제 관리자가 아닌 평교사들이 또 직접 떠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아니면 독립된 뭔가 민원 부서를 그 학교 차원에서 좀 설치를 해가지고 전문 인력을 모셔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 민원 처리와 관련돼 가지고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박종영 선생님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초등에서는 이제 그 학생 민원 사례가 뭐 아이들과의 다툼에서 생겼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다쳤다든지. 근데 사실 뭐 학교 다치는 게 뭐 크게 다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벼운 뭐 부상, 뭐 칼에 손이 베인다든지 이런 부상인데 사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교사들은 좀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이제 그냥 어떤 학부모님은 학교에서 다칠 수도 있죠라고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왜 다쳤으며 그때 교사는 뭐 했냐라는 과도하게 지적하면 교사의 교육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키는데 사실 이럴 때마다 모든 그 악성 민원을 받아내는 것은 교사입니다. 네. 그 교사고 교사는 그런 민원을 한번 받을 때마다 그런 민원을 응대하고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게 그냥 하루에 끝나면 좋은데 그게 심지어는 일주일, 6개월, 1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반은 온전하게 굴러가지가 않고 그 반은 1년 동안 완전히 붕괴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그 피해는 그 반의 대부분 아이들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은 모르죠. 우리 담임선생님이 지금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교장, 교감의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은 그런 사안 조사만 끝내서 그런 자료를 넘겨주면 학교장이 판단해서 민원을 응대하고 학부모 요구를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점은 아니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교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역할을 가지고 민원 응대를 하면 대다수 학부모님들은 다 수긍을 하고 그럼 학교에서 좀 더 많은 지도를 요구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 보면 이제 모든 그 민원들을 교사들이 다 가지고 그 처리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교육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서희초 사건도 그렇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뭐 민원 관련된 내용이 심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 초등학교 특성상 유치원에서 바로 올라옵니다. 유치원 바로 올라오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좀 몰랐는데 유치원에서는 사실 학부모의 그 민원을 들어오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아픈데 항생제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되니까 냉장 보관을 해달라. 그리고 나서 이 약을 제 시간에 맞춰서 먹여달라.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은 교육에 대한 목적이 큰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육에 대한 개념이 커서 사실 학부모님들이 유치원도 약간 그런 보육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서 사실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대변을 봤을 때 무슨 색깔인지까지 말해달라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과도한 민원인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까지 그대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1학년 담임 선생님들에게도 유치원에서 했던 그런 민원들을 그대로 제기하고 만약에 그런 민원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왜 그런 민원을 들어주지 않느냐. 유치원에서 다 들어줬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런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사실 유치원에서는 사실 초등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아이들의 특별한 잘못이면 지적하지 않거든요. 다 발달 과정이라 생각하고 교사의 지도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치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좀 아이가 약간 그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지적을 해서 좀 학교에서 그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검사라든지를 좀 해보자고 권하면은 버럭 확부터 내는 거죠. 왜 문제가 없는 우리 아이를 문제 있는 아이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어떠한 그런 상담이나 거부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초등의 특성도 있겠지만 유치원에서부터 계속 그러한 민원들이 습관화되고 그게 이제 초등학교까지 넘어오는 사례들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그 유치원 선생님들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학교에서 좀 기민하게 반응하는 게 저는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중요한 얘기가 보육의 시각에서 이제 지도의 시각으로 좀 지도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을 학부모들도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민원들이 과도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 우리 지금 시민연대 쪽에서는 학부모 단체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학부모 관련된 시각이 조금 어떤 부분에서 이걸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이제 우리 박종현 교장 선생님 말씀을 좀 받아서 이야기하면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런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게 자기 방어나 자기 논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아이일수록 부모가 더 많이 개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나이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또 하나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그 시청 공무원한테 어떤 불만이 있으면은 국민신문고에다 민원을 올리고 거기에 뭐 며칠 안에 대답하고 뭐 면담이 잡히거나 아니면은 조치 결과를 이렇게 보고하거나 이런 식의 처리 매뉴얼이 있는데 학교는 학부모가 또는 학생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발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없고 또 학교가 어떤 학부모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뉴얼을 좀 이렇게 그 다른 공공기관에 준해서 좀 만드는 것도 어떨까.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떤 권리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민원을 이런 것들을 좀 정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싶고요. 또 하나 이제 학교에서 이런 민원이 문제가 되는 게 제일 큰 게 이제 아동학대 같은 신고들인데 이런 신고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교장 선생님은 안 그러시지만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중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부모와 교사의 중재자인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교육권의 가장 큰 책임자인데, 중재자인데 내가 너 편을 들면은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교장선생님들도 많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교육으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아동학대법이라는 매뉴얼을 밟아가는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사법기관 처리 상태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교사들이 이런 민원에 이렇게 어떻게 최전선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책임자와 중재자라는 이제 지금 말씀이 나왔고, 지금 국민신문고 예시를 드시면서 교육청 차원의 뭔가 권익위원회 시스템이 좀 들어올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기왕 이제 제도적 관련된 지금 시각이 남았으니까, 지금 교육권 회복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법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만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